멋지게 좀 펴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1강 때 안내사항의 정보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그때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생애에 대해서 정정한 거 적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웰빙이랑 복지에 대해서 판서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웰빙은 복지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숙지 부탁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은 진리 발견 방법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하나는 뭐냐?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론. 이거는 뭐 감각이랑 감각 중시한다고 하죠. 감각이 실제로 본 거, 실증적이다, 뭐 인피리컬이라고 하죠.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반면에 합리론은요, 인간의 추론 능력을 중시를 해서 우리가 인간의 진리를 추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따르면 이제 이런 거는 뭐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되겠죠? 이데아 안 배웠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냥 인간의 추론을 통해서 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이야기 숙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학습지에 보시면요, 뒷장에 넘기면은 우리가 이거의 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반성적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반성하다. 우리 주로 언제 반성합니까? 늘 반성하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돌이켜보는데 반성할 때 주로 뭘로 해요? 반성할 때. 뭐 손 들고 반성할 수도 있지만 주로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말하는 그 리플렉션, 성찰하다. 성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찰을 통한 이제 균형 찾기다라는 이제 언급하는 단어가 이제 반성적 평형이라고 보는데, 자, 한번 다시 볼게요. 경험론은요, 감각을 통해요. 그래서 자신이 실제 본 거를 통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귀납법으로 이제 좀 결론을 찾는데, 문제는 뭐였냐? 개별 사태에서 전칭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발생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개별에서 뭐 보편 혹은 보편 판단, 논리적으로 봐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까마귀가 흰 까마귀가 나와버리는 순간 바로 싹이 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 비난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회의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반면에 합리론은요, 맨 꼭대기 대전제로서부터 아래로 개별 사태의 그 전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탑 다운 방식이다. 귀납법은 아래 사태에서 위로 올라가서 바텀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뭐 일단 연역법을 쓰다고 했죠. 이거는 보편에서 이제 개별 사례로 내려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 과연 이 보편 명제가 정말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한번 좀 상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지. 동양윤리 때 배웠던 성리학의 이기론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원인이 된 것이 드러난 것이 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성리학은 모든 것을 다 이기론에서 근거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인은 이치를 실현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기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기를 바꿔야 돼라고 해서 막 율곡 2 같은 거 다뤘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이치 진짜 존재하는 거 맞아? 라고 해서 의구심을 갖고 탐구를 해버리는 순간, 그래서 만약 설령 나중에 먼 미래에 이치가 없다는 것이 판별되어 버리는 순간, 이거는 싸그리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이 귀납법과 연역법 같은 경우는
서로가 대척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전개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가 없다는 회의주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진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아예 그 쌓아온 토대가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 반성적 평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성적 평형. 우리가 성찰을 통해서 균형 찾기를 한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돼. 진리.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극단적인 사례는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진리가 없거나 혹은 합리로는 진리가 있다고 정해요. 있다고 생각하죠? 자, 진리가 없냐, 있냐, 이거 굉장히 무슨 사고예요? 그쵸? 이분법적 사고죠. 이분법적 사고가 뭐 구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정치적인 걸로 해서 막 서로 막 이분법으로 나눠서 막 싸우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진리가 없어요. 이거 없음을 할게요. 없음. 없음, 있음인데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문제는 물음은 뭐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진리를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험론은요, 진리가 없다는 쪽으로 나아가기가 쉽고요. 합리론은요, 추론을 통해서 진리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디 외부 세계 쪽에 뭔가 진리의 덩어리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넘어가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삶에서 유용한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게 반성적 평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반성적 평형은 뭐냐면요, 자, 신념과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플러스 실제로 드러난 현상이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반성적 평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정우상은 날라리다. 이거 반성적 평형이 가능합니까? 내가 생각해. 날라리야. 이게 진리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너무 대충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반성적 평형에서 갖고 있는 신념은 반성, 성찰이잖아요. 그래서 복만한 게 뭐냐? 심사숙고한 신념.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린 판단이 그것이 사회의 현상과 연관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일치 혹은 이제 뭐 비슷하다면은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반성적 평형입니다. 이게 1900년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없거나 있거나에 대한 진리의 회의론 혹은 이 보편면제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유용하다고 하거나 이건 실용주의예요. 혹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진리가 있든 어디 외부 세계에 있든지 어떤지는 부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 안에서 합의한 것이 진짜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성적 평형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뭐 수행평가하거나 과제를 할 때 이 답안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사태에 대한 답안을 반성적 평형을 통해서 찾았다. 그러면은 대신 반성적 평형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입하셔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심사숙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것이 현상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고 이거는 실제. 이론과 실제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룬다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욕심 부리자면은 비슷한 것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 내가 내세운 주장에 대해서 그럴듯한 반론을 만약 상대 쪽이 혹은 반대쪽이 내세운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정할 수 있는,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을 내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견을 냈어. 거기에 대해서 제기되는 반론이 있어. 나는 이 반론도 포용하는 더 큰 것을 주장할 수 있어 쪽으로 나아간다는 게 반성적 평형이 가지는 이제 함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나중에 아마 2회고사 볼 때 배우게 되겠지만은 반성적 평형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제 뭐 하버마스와 롤즈가 나와 있습니다. 하버마스와 롤즈. 뭐 짧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하버마스, 롤즈. 뭐 하버마스는 아마 아시려나요? 담론윤리라고 해서 담론윤리. 담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버마스는 주어진 문제 상황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A, B, C, D에서 뭐 Z까지가 다 같이 이야기를 내면은 해결할 수 있다. 말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하버마스 쪽에서 나중에 나아가는 그 개념이 뭡니까? 이제 심, 의, 미, 주의. 사람들이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민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뭐 사실 이게 더 메인이죠. 그 유명한 존 롤즈. 존 롤즈는요, 반성적 평형을 아예 명시를 해요. 나는 반성적 평형 쓸 거야. 어디에? 정의로운 원칙을 만드는데, 그냥 정의론을 만드는데 원칙을 써요. 그러면 그래서 롤즈의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롤즈의 취지는 뭐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반성적 평형을 통해서 설정을 하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모두가 받아들이는 원칙을 도출합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생활과 윤리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원초적 상황이다. 이거 나중에 다 다룰 겁니다. 자세하게 되는 거고, 모두가 받아들이는 원칙은 정의의 원칙이 되는 거죠. 나중에 다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 알아두었으면 하는 부분은, 그럼 롤즈는 정말 심사숙고를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거를 핵심적으로 썼구나 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용 정리할게요. 합리론과 경험론이 가지고 있는 각 양극단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 진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성적 평형이다. 이거는 롤즈랑 하버마스가 써가지고요. 지금도 이것이 경험론과 합리론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까지만 오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국가는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마키아벨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홉스, 로크, 루소, 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어딨어? 땡.